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스트 영화식당의 털보라고 합니다. 오늘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 무대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앞서서 소리버 색소폰 앙상블의 멋진 연주에 저희 무대가 이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시청 및 이벤트 참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저희 또 팟캐스트 영화식당, 영화를 다루는 방송이다 보니 어떤 하나의 영화를 골라서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 시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논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는 털보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임스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0년의 청춘을 주로 이제 해외 생활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와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인생의 2챕터를 시작하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제임스입니다. 네, 그리고 관성님. 안녕하세요. 목포에서 상경해서 서울말을 10년간 배운 뒤에 캄보디아와 한국에서 사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신혼 이관석임이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저희들이 소개를 드리면서 아니 왜 어디서 출신이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왜 저렇게 공개를 하나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다룰 오늘의 주제와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기로 지금 우리 시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 그 문제가 바로 저는 서울과 그리고 지방의 어떤 격차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 그리고 꿈과 생계의 그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와 연계해서 결혼에 대한 이슈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가 까먹고 제 소개가 안 되었네요. 저는 부산에서 20살까지 살았고요. 20살부터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이어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결혼하지 않는 미혼 남성입니다. 이런 저희들의 특성, 어떤 출신 성분 이런 것들을 알고 방송을 들으시면 조금 더 많은 공감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오늘 공개 방송이라 그런지 오랜만에 좀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약간 굉장히 큰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정치 축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버지께서 늘 공직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또 공공의 무대에 서게 되니까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감개무량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다룰 영화를 바로 그러면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일단 관성님, 오늘 우리 다룰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영화는 프란시스 하입니다. 노아 바움백 감독의 2012년 작품이고요. 국내에서는 2014년에 개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재개봉하였고요. 노아 바움백 감독의 경우에는 코로나 시대 이전에 가장 큰 이벤트였던 92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주목받았던 결혼 이야기하는 영화의 감독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동부의 청년들 그리고 중산층, 특히 힙스터들에 관한 이야기를 맛깔나게 다루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주연 배우로는 그레타 거이기 주연을 맡았는데요. 감독과 공동 각본을 맡기도 했고, 그레타 거이기의 경우에는 레이디 버드와 작은 아가씨들 연출로 이제는 배우뿐만이 아니라 감독으로서도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두 분 모두 대단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어요. 그 배우 중에 또 소개 안 드린 분 중에 아담 드라이버 또 남자 주연 배우가 있잖아요. 그분도 굉장히 훌륭한 어떤 패터슨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감독, 배우들 모두 출중한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는 대단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화 줄거리 한번 제임스님이 간단하게 읊어주실까요? 네, 어떤 영화길래 저희가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 그리고 꿈, 결혼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줄거리를 혹시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브루클린의 작은 아파트에서 둘도 없는 가장 친한 친구 소피와 살고 있는 27살의 뉴요커 프란시스가 여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소피가 아니라 소피, 좀 발음을 제대로 다시 한번. 소피, 소피와 프란시스, 주인공 프란시스는 이제 무용수로 성공해서 이 뉴욕을 접수하겠다는 거창한 꿈을 꾸지만 현실은 이 대도시에서 몇 년째 평범한 연습생 신세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애인과도 헤어지고 믿었던 소피마저 독립을 선언하자 그녀의 일상이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 줄거리 내에서 직업도 사랑도 그리고 우정도 이 무엇 하나 쉽지 않은 그녀에게 과연 당당하게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가장 이제 주안점이 되는 내용이고요. 배경인 가장 보통의 뉴욕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혹은 이 영화 저희 줄거리 소개를 유심히 들은 분이시라면은 왜 이 영화를 골랐을까라는 것을 대개는 짐작하실 것 같아요. 일단 주인공 소피는 뉴욕 출신이 아닌데 대도시 뉴욕에 가서 본인의 꿈을 쫓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랑도 그리고 직업에 대한 직업적인 커리어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와 잘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대담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진행되는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관성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지금 영화식당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서 라이브 방송 감상하시면서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실 때 그 메일 주소를 꼭 함께 남겨주셔야 경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댓글 남겨주실 때 욕설이니 비방 이런 것들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대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담의 주제는 저희가 간략하게 서울과 지방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잡아봤어요. 사실 뉴욕도 굉장히 큰 도시이고 사실 규모로 따지면 서울보다 훨씬 크죠. 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는 할 경우에 네. 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는 우리나라에서 수도이기도 하거니와 사실 굉장히 많은 인프라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지방 출신, 저와 관석 같은 지방 출신들이 서울로 오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여러 가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영화와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사님께서 프란시스가 뉴욕으로 오게 된 어떤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화에서 보면 이제 프란시스 같은 경우는 세크라멘토라는 미 서부 지역의 중산층 출신으로 보여요. 굉장히 넓은 그 서버브 지역, 교회 지역에 이제 단독주택에 살고 있고 큰 특징이 없는 도시였던 거죠. 네. 그 명절이 되면 교회에 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집안에 살고 있지만 무용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뉴욕으로 이주를 하죠. 아무래도 그 서부 지역보다는 브로드웨이라는 큰 그 시스템이 있는 미 동부 뉴욕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용수로서의 어떤 그 삶의 커리어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영화 내에서 잠깐 소피가 방황하던 시기에 본가 세크라멘토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뉴욕에서의 소피는 사실 생계가 좀 곤란하기도 하고 부유하지는 못했을지언정 사실 지금의 우리가 보아도 굉장히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고 그가 살고 있는 어떤 도시적인 배경 같은 것도 굉장히 일종의 동경의 대상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정말 세크라멘토 내려가니까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혹시 세크라멘토에 대해서 한번 가보셨나요? 제임스님? 세크라멘토는 못 가봤고요. 사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 저희 포문 서울과 지방을 주제로 이야기를 포문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두 분 얘기를 제가 경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반대로 저희가 일단 큐시트에 그 서울과 지방 처음에 프란시스는 왜 뉴욕으로 이 대도시로 와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저는 사실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조금 저도 궁금증이 항상 있었거든요. 네. 톨버님이 개인적인 경험을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교를 서울로 와서 그때부터 쭉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에 와서 제임스님과 같은 서울 토박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가장 큰 갭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제가 느꼈던 바가 뭐냐면 제가 지방 부산은 나름 대도시고 제2의 도시잖아요. 하지만 부산에서 살 때도 일단 고등학생 때까지의 제 목표가 서울로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서울에 와서 서울 토박이 친구들을 만나보니 서울에서 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어릴 때부터 더 큰 외국, 미국이든 유럽이든 영국이든 어디든 그런 것들을 더 큰 어떤 시야를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이게 격차랄 수 있겠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런 팟캐스트를 만들고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서울이라는 그 터전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뭐 지원이라든지 뭐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사람이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목포에서 오신 관장님께서도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겠죠? 뭐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서울에서 나고 자란 분들하고의 갭을 느꼈다면 그 이제 서울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저희 집을 보고 굉장히 큰 집에 산다. 부자구나라고 말했을 때 네. 그렇죠. 그 집의 단순히 크기를 보고 그렇게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차이도 있었고 그
KTX가 개통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지역으로 내려가는 시간들이 짧아졌잖아요. 그렇게 짧아진 시간을 통해서 그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이제 배낭여행을 쭉 그 국내 배낭여행을 많이 해왔던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빠른 열차들이 생기면서 낭만이 사라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느리고 불편한 교통편이 그 사람들에게는 낭만이겠구나. 하지만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빠른 교통수단이 오히려 지역의 어떤 그 지역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오는 그 시선의 차이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네. 반면에 제임스님께서는 서울 토박이로서 지방에서 나고 자라고 서울로 상경한 친구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네네. 혹시 제임스님께서 경험하신 지방 출신 친구들, 뭐 지방 출신을 많이 비하할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성분을 가진 친구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좀 오래 방송을 해왔잖아요. 지금도 제가 사이에 끼어서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면 알고서 만약에 제가 그 권리나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 미안함이 있었을 텐데 특히 대학 초반에는 고등학교는 지역에서 서로 지역구에서 같이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교가 돼서 비로소 다양한 그 지역에서 학생들이 다 모여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경험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지방 도시에서 친구들이 저한테 예를 들면 불편함을 갖거나 좀 불만감을 갖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저도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서 뭐 정책적인 문제에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지역 균형에 대해서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뭐 텍스트로나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기에 많이 이제 살펴보면 충분히 그런 마음이 생길 법하다라는 느낌은 항상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제가 이제 여행을 해외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해외 여행을 하면 그러니까 시장을 좀 더 넓혀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그 간극을 제가 사실은 잘 못 느꼈지만 가장 큰 도시에서 있으면서 반대로 여기서 저희 나라보다 좀 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작은 도시, 좀 더 저개발 도시 아니면 더 발전된 도시를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는 그 간극을 보면서 이 불균형의 문제가 그 도시, 그 공간에 사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가까운 실제 문제고 또 이 실제 문제가 자신의 삶에 작은 영향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도 크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구나를 이제 이해하게는 됐죠. 네. 결국 가장 큰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어떤 그 공간이 인체라고 하면 저는 사람이 결국 피해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 공간이 활성화되고 또 살아나고 거기 안에서 무언가 피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람이 필요한데 지방에 내려가면 사람이 없죠. 저와 관성만 해도 어쨌거나 서울로 와서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에 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뭐 도쿄라든지 뭐 멀리 가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뭐 도시들에서 굉장히 빈집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그 빈집을 통해서 인프라를 만들고 그쪽으로 사람들을 방문할 수 있게 그리고 그쪽에서 사람들이 털을 잡고 자기의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도 좀 관심이 있고 실제로 제임스도 많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네, 이쪽 부분을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살펴봤었는데 초기에는 이 빈집을 활용해서 뭐 귀농귀촌 같은 것들을 많이 정책적으로 지원도 하고 지자체에서 많이 이렇게 유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보니까 뭐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정책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방향도 좀 바뀌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뭐 시니어 분들을 모아서 귀농귀촌도 좋지만 한편에 이 빈집을 재생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그 중심으로 한 그 공간, 그 타운을 청년들이 뭐 스타트업을 하든지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 조성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에 집중된 어떤 그 일자리 기회라든지 아니면 교육의 기회 이런 것들을 사실 분산하는 것들이 이제 뭐 키워드는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것인가. 사실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그 위에 컨텐츠나 소프트웨어가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빈집 정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한편으로 제임스님의 어쨌든 이야기에 첨언하자면 확실히 그 이전에는 정말 그 사람을 그냥 데려다가 논다 이런 개념이었다면 현재는 정책적으로 그것보다는 좀 더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문화타운의 형성 쪽으로 오히려 방향성이 옮겨가고 있어서 지역에 이제 어떤 그 생기를 돌게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이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포도 실제로 재생도시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구도심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후로 계속 몰락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더 많은 인프라들을 형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구도심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되게 네. 생소한 말이잖아요. 사실 네. 우리가 어떤 외국에 여행을 나가서 여행을 나가면 늘 올드타운을 방문하기 마련이니까. 근데 참 그게 신기해요. 그죠? 올드타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참 막 가보고 싶고 고즈넉하고 막 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여행 때는 굉장히 인기 많은데 국내에서 약간 구도심이라고 하면 성공과 성장에서 벗어난 기분이 좀 들고 약간 소외되는 기분이 많이 들잖아요. 맞아. 영화에서도 그 소피와 그리고 프란시스 하의 경우에도 사크라멘토에 사실 바람 쐬러 가는 거지. 거기로 이주를 하고 생각하거나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묘사되는 그 지역의 모습을 사실 봤을 때 그녀가 본인의 전공, 무용이라는 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 정도로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 사크라멘토에서도 그녀가 뉴욕에서 그랬듯이 자기만의 공연을 꾸릴 수 있고 그것을 꾸렸을 때 사람들이 봐주러 오고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영화의 내용 자체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지금 내용을 진행해보고 있기 때문에 영화의 모습을 잠깐 돌아보면 영화 내에서도 그 인서트가 삽입돼가지고 중간에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이 돼서 장면이 전환되는 게 한 종종 한 두세 컷 있는데 그렇죠. 그때 그 변화가 다 공간의 변화에서 오잖아요. 뉴욕이라는 도시 안에서도 네. 뭐 차이나타운으로 이사를 갔다가 네. 그러니까 또 같이 살던 친구는 좀 좋은 동네 저희 지금 우리 서울로 치면은 합정 강남 같은데 살 수 그쵸.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쪽을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네. 이제 친구를 버리고 맞아요. 공간을 택할 정도로 이게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고 네. 영화에서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관성님께서는 혹시 지금 서울과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혹시나 관성님께서 한번 여행도 많이 하셨고 특히나 동남아 쪽을 여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쪽을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서울과 지방의 격차 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나름대로 생각해본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 동남아 쪽이 훨씬 더 격차가 심하죠. 더 그 개발도상국일수록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생각해보면 그 지방에서 산다는 건 결국은 서울로 올라오기 위한 그 투쟁의 어떤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서울에 모든 것들이 집중돼 있고 또 그것을 동경하면서 자라왔고 미디어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동경하게 되는데 이제 제법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네. 대신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네. 그 뭐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그 사람들이 그 공간에 머물면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프라들이 어떻게 구축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내가 터전으로 삼은 곳에서 내 삶의 처음과 마무리가 다 되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간 분배를 위해서 아쉽지만 저희 다음 대담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대담 주제를 나눠 있긴 하지만 저희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네. 편하게 말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임스님, 다음 대담 주제 어떤 겁니까? 다음은 저희 이제 꿈과 생계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결국 프란시스가 뉴욕으로 와서 이 영화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 자체도 무용수로서 브로드웨이에 서고 자기만의 입지를 다져나가겠다, 프로페셔널로 성공하겠다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분도 그런 쪽으로는 훨씬 더 많은 공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또 사진이라는 예술을 네. 또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저도 지금 그 10년간 해외 생활을 했다는 게 그 10년간 사실은 원래는 사진이라는 업을 하고 싶어서 10년간 이제 해외 이것저것을 돌면서 사진도 찍고 뭐 글도 쓰고 하면서 해보다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관석을 만나게 됐고 또 친구도 되어서 이 방송까지 같이 하게 되었는데 저희 둘은 같은 꿈을 꿨으면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른 길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겠죠. 저는 그 꿈은 사실 접어놓고서 현실 관계를 좀 더 인식을 좀 하게 됐고 그 결과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현재는 평범하게 그 회사에 재직 중에 있고요. 관석은 사실 계속해서 그 꿈을 꾸면서 지금 현재 현직도 관련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비영리 단체를 위한 사진 촬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꿈과 생계 사이에서의 고민이야말로 우리가 처음 만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어떤 그런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영화식당 청취자분들이라면 정말 네, 모두가 모두가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런 사실 얘기죠. 저도 이 팟캐스트를 만들기 시작한 게 2012년이었고 처음에 그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이것에 재미를 느꼈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는 거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나의 직업을 하나 만들어 봐도 되겠다, 나만의 길을 한번 개척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가졌었잖아요. 물론 저 역시 약 1년간의 정말 지옥 같은 프리랜서 생활을 겪은 뒤에 지금은 직장 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보다 더 어린 세대 그리고 혹은 더 나이 든 세대들도 늘 겪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죠? 이게 관장님께서는 어떤 그 갈등과 그것을 해소하는 파워법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그 프란시스 하에 보면 프란시스 역시 무용수로서 꿈을 꿨지 그 담당하시는 원장님을 따라 이 무대에 서는 게 꿈이지 그것을 옆에서 서포트하고 안무를 가르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사진가가 되겠다고 꿈을 꿨을 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건 다큐멘터리 작업이었고 그건 주로 이제 분쟁 지역이나 혹은 개발도상국의 첨예한 갈등 속에 있는 시위대 안에서 사진 촬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NGO 촬영을 하면서도 그런 이제 그 캄보디아 내부에 있던 그런 정치적 갈등 같은 것들을 프리랜서로 사진 촬영을 하고 거기서 오는 이제 그 아드레날린의 폭발이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희열을 느꼈었는데 현실에 이제 그런 사진 작업을 하기에는 제 체력의 문제도 있고 제 생계 유지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 신변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항상 끝까지 가지는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선택했던 길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조금 더 나은 급여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그 비영리 사진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던 것 같아요. 마치 프란시스와 영화에 나오는 프란시스처럼 저충고도 하는 과정 안에서 제 길을 이제 찾아왔던 거죠. 네, 어쨌거나 그 필드를 벗어나지는 않으면서 네. 이어갈 수 있는 사실 뭐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걸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으신 것 같은데 제임스님은 또 이미 말씀하셨지만 조금 다르죠 방향이. 저는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지금 또 옆에 관석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관석은 사실 캐릭터에 많이 이입도 하고 공감도 좀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저는 저희가 이 영화를 고르긴 했지만 캐릭터에 크게 공감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예술을 하고 본인의 예술성을 부각하고 싶은 본인의 이제 마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욕심일 수도 있거든요. 누구나 욕심은 또 나쁜 건 아니고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욕심 욕망을.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실현이 되려면 사실은 그에 준하는 특별함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가 꼭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저 역시도 결국엔 지금 보통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건 그 10년간의 방황을 통해서 제가 그 벽을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다만 벽을 느꼈다고 해서 본인이 갖는 애정이 나보다 더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예술가보다 애정은 같거나 혹은 애정은 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보다 애정이 없는 사람이 재능이 더 있는 경우가 있고 네. 이제 이럴 때 현실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재능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인의 애정하고 본인이 꿈꾸는 내용들을 포기를 해야 되는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회사를 돌아와서 일반 평범한 생활을 선택한 게 제가 애정하는 그 뭐 사진이라면 여전히 그쪽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뭐 기대거나 아니면은 조력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받을 수 있지만 받게 된다면 뭐 제가 추구하고 싶은 작품 세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기 위함의 목적의 또 일환으로 와서 이제 평범한 이제 네. 그 일상을 택하게 된 거죠. 사실 네. 가장 좋은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바람하지 않는 그런 길을 생각해보면 재능의 문제로 이 길을 접을지언정 그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사실은 이래서 후배들이 만약에 같이 사진을 찍는 후배도 있고 글을 쓰는 후배들하고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 얘기를 이거를 만약에 주장을 하면 사실 좀 꼰대가 되잖아요. 젊은 꼰대가 돼버리는데 정권 유명하죠. 다들 말씀하신 대로 그 본인의 시간과 기회는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만 그거를 그러면 다 개인의 몫에 그 두게 하면은 사실 개인마다 어떤 성취도 그걸 느끼는 시간의 길이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각각 개인의 삶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가능성도 높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볼 때. 네. 갑자기 딱 생각나는 게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저희 서울시에서 청년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아서 사실 저희 첫 공개 방송을 그 비용으로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책의 수혜자시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라고 될까요? 고맙다. 그리고 이런 게 있었구나. 사실 있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또 관사님께 전해 듣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인을 지원하는 정책은 많이 있다. 하지만 사실 모르고 그리고 그것들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굉장히 자율적인 예술 활동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지는 조금 의문이다라고 말씀 주셨죠. 네, 그 예술에 대한 예술 정책과 또 예술인에 대한 어떤 지원은 어떤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은 유럽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은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지원을 받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지난하다는 데 있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음반을 내는 가수 같은 경우에는 음반을 몇 개나 냈는지, 얼마나 콘서트를 했는지, 뭐 예술 작품을 하는 작가들 경우에는 전시를 어떤 공간에서 얼만큼 했는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예술인이라는 직업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예술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데 그 기준을 만족시킬 때까지 또 어쨌든 자본이나 시간이나 어떤 인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작 예술 지원을 받아야 될 많은 작가들이나 예술인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고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더 그런 것들이 도드라져 있죠. 그러니까 많이들 보시면 사실 언론에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상인들도 힘들다, 뭐 학생들도 힘들다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공연이나 이런 예술 분야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다라는 기사는 사실 또 찾아보기 힘든 거잖아요. 그걸 약간 디폴트로 생각하는 경향도 사실 있고. 그 저희가 보면 사실 평소에는 관심들을 많이 크게 두진 않잖아요. 정책 이런 것들이나 사실 사회 정치 문제를 뉴스로 접하기는 하는데 정치나 이 투표 때가 될 때 이제 많이 한 번에 몰아서 살펴보는 게 저도 그렇고 네. 평범한 일상 같은데 근데 지금 제 양 옆에만 보더라도 실제로 보면 정책 수혜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이쪽은 잘 알고 계시고 오랫동안 예술 활동을 10년 이상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지난한 과정과 높은 허들에 의해서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한 네. 차라리 제가 사적으로 후견인을 찾아서 전시를 치르는 뭐 그러기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실제로 근데 정책 지원을 받으면 그만큼 이제 많은 서류 작성과 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안 하고 말지. 차라리 내가 자력갱생하겠다. 이런 의지로 이제 네.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쪽이 더 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인 거죠. 그래서 지금 페스티벌 내에 제가 볼 때 다른 학회도 있고 저희보다 더 지성이 높으신 네. 분들께서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앞으로도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원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이 정책을 만들 때 정책을 만드는 그 설계자분들 아니면 정치인분들께서 사실 내용을 알아보긴 어렵죠. 그 현실을. 이 실제 예술인의 생계를 직접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책이 디자인될 때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1차적으로 그럴싸하고 아 괜찮겠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수혜받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그게 유효한지 유효성 검증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유효성 맞서서 검증. 유효성 검증이 네. 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살펴볼 때 좀 핵심적인 그 요소로 제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책 저의 수혜자 대표가 마치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만 실제로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 이게 내가 어떤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세요. 혹은 우리나라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해요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이 정치 참여가 아니라 이런 정책이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고 수혜를 받는 그런 과정 자체도 큰 의미의 정치 참여이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제 삶이 나아지고 저에게 잊지 못할 경험 그리고 이 예술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팟캐스트를 만드는 것도 그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으로 많이 작용이 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는 하거든요. 그 관성님께서는 어쨌든 저 정책 수혜의 실패자다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시긴 하는데 네. 혹시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갔을 때 내가 그 지난한 어떤 여러 가지 치열한 것들을 감내하면서 내가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로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정도 수준의 어떤 지원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으실까요? 뭐 어릴 때는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그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정책적으로 갤러리나 이런 문화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데서 전시를 할 수 있는 신진 작가 양성도 굉장히 허들이 낮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렇게 낮아지면 낮아진 대로 또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 돈을 소위 이제 그 나라 돈을 이렇게 빼먹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 존재하니까 결국 어쨌든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있어야 되는데 그 평가 기준이 단순히 인맥과 이 어떤 카르텔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폭넓은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사실 그 공모전이 또 이 신진 작가들한테 굉장히 훌륭한 기회인데 네. 공모전도 최근에 와서야 이제 그 저작권이 작가에게 귀속되는 상황이었지 제가 이제 그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돈에 눈이 멀어 이렇게 공모전에 응시하던 시절에는 그 작품을 가져갔거든요. 소위 말해서 뽑아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내 자식 같은 작품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저작권 동의가 아니라 활용 동의가 아니라 저작권 자체를 그걸 가져가죠. 가져가는 거죠. 네. 네. 거기에 사실은 서명을 해본 사람만 합니다. 저는 네, 서명을 해보면 네. 참 사실은 자식을 보내는 그 마음처럼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공적인 없습니다. 영상이니까 뭐 단체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 K로 시작하는 뭐 단체들 이제 제 사진을 가지고 네. 잘 쓰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그 작가들을 위한 방향으로 네. 이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맞아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그 소위 말하는 등용문을 기다리는 나의 이름을 어쨌거나 세상에 처음 알릴 기회를 기다리는 예술가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행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또 아까 얘기했듯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지원금을 주는 혹은 지원 혜택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틀에 맞는 나의 존재를 증명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완화되고 조금 더 예술과 친화적으로 바뀌면 어떨까라는 어떤 그런 좀 나이브하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저희가 리허설 때도 한번 같이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는 해봤지만 근데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모두 공리를 위하거나 복지를 위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만 정책이고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잘할 수 있는 사람, 잘하는 곳에 이것을 몰아줘서 재원을 몰아줘서 기회를 몰아줘서 성장 동력을 더 추진시켜 나가는 것도 정책의 한 방향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또 생각해 보면 뭐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그럴 때 기존의 이제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아까 이제 카르텔이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쨌든 방송에서 대중이 보는 방송에서 네. 뭐 그런 그런 쪽의 접근은 제가 볼 때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분명히 어느 정도 사실인 부분은 존재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역시 뭐 공모전이라든지 경쟁전 아니면 이런 것에 그 예술인 제도가 있잖아요. 뭐 카드 발급받고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걸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무슨 점수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점수를 위해서는 뭐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뭐 공모전에 입상을 하고 뭐 이런 입회 점수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지나치게 현재는 조직적으로 이제 뭉쳐 있기 때문에 밑에서 사실은 마음과 꿈과 노력, 시간만 가지고 올라오기 힘들지 않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좀 다 같이 한번 논의되고 이해가 돼야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임스님의 멘트를 끝으로 두 번째 대담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 준비한 주제를 이야기해 볼 시간이 왔습니다. 관성님, 우리 중 유일한 기혼자로서 마지막 주제 한번 읊어주실까요? 네, 저희가 다룰 세 번째 주제는 결혼과 비혼 혹은 불혼입니다. 네, 결국은 다 연계되는 문제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이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가능한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사실 갈수록 결혼하는 인구도 많이 줄고 덩달아 출산율도 줄고 있고 그리고 결혼이 나의 삶의 선택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우리 동년배 혹은 더 어린 나이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들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비혼주의자는 아니지만 지금 일단 미혼이고요. 그리고 제임스님은 비혼주의를 천명하고 네. 계시고 그리고 관성님은 기혼자시잖아요. 네. 기혼자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한심한 느낌이십니까? 뭐 아직 인생을 다 살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 예전에 그런 생각을 어른이 되지 했었고, 않은 느낌인 거죠? 예전에 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또 어른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네. 상투를 튼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는 게. 그쵸, 그 상투의 책임감이 좀 무겁습니다. 그렇죠. 네. 그 관성님께서도 뭐 결혼 정년기라는 게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결혼을 조금 늦게 하신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랑 이외에 여러 가지 좀 이슈들과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20대 때는 이제 그렇게 큰 병을 앓을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 내가 아팠을 때 혹은 나의 어떤 그 반려자가 아팠을 때 그 법적인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이제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또 다시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심리적으로 오는 그 안정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존재하더라고요. 네. 비혼의 스탠스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말을 들으면 결혼을 하신 게 아니고 간병인을 찾으신 게 아닌지 제가 네. 아니, 저는 근데 관성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 게 간병인이 되기 전에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네. 겁니다. 네. 네. 아니, 저도 사실 원래는 제임스님과 같은 비혼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남은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면 굳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떤 제도에 편입되지 않고 그냥 살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저는 그때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안 할 이유는 없다. 왜냐? 관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굉장히 많이 실질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옵션으로 사실 결혼을 지금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또 비혼을 고수하시는 이유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시거나 또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비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최근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기 쉽게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대중적인 석상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압박감을 느끼는데 저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사는 거는 그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목표라고 하는데 다만 그것이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와 시스템에 꼭 귀결돼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20살부터 생각을 해왔던 거고 네. 만약에 사실 제가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사랑을 한다면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증명하지 않더라도 사랑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할 것 같고 반대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면 결혼이라는 제도로 서로 둘을 묶어놓는다고 한들 그것이 그 성공적인 결혼 생활로 가기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약간 좀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그 생각을 지나서 30 중반에 넘어서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거 되게 우스운 생각인데요. 로또가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로또가 되면 뭐 할 거니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로또 되면 나는 뭘 할까? 근데 제 한켠에 로또가 되면 결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에 이르렀냐면 10년간 제가 가져온 건 약간 개똥 철학이고 물론 그게 일부분 있겠지만 아 나는 지금 내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배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마 바로 그 문제가 결혼을 고민하거나 혹은 결혼을 자신의 인생의 선택지에서 배제했던 분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일단 집이 있어야죠. 살 집이. 그리고 그 생활을 유지할 경제력이 또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또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관성님께서 뭐 기혼자시니까 좀 질문을 집중 드릴게요. 네. 좀 주택 뭐 이슈? 모든 정책의 어떤 그런 실패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주택 정책의 수혜자 아니십니까? 뭐 그 신혼부부 특별 공급 네,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이게 자격을 획득했다고 해서 또 당첨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쨌든 뭐 아파트 청약을 넣었을 때 그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 뭐 이런 차이는 있고 어쨌든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한국 사회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이성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통해서 이제 법적 부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 신혼부부로서 받을 수 있는 뭐 대출 혜택이라던가 네. 뭐 이런 많은 것들에서 어쨌든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네. 조금 덜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죠. 네, 맞아요. 그 관성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성님 부부는 현재의 법 체계와 제도권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인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잖아요. 형태잖아요. 하지만 그 부부와 가족이라는 어떤 그런 모습, 형태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실제로는 다양해지고 있고 동성혼을 법제화하고 합법화한 나라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비단 동성혼이 아니고 또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해도 네. 그냥 어떤 영원의 소울메이트로서 같이 생을 이어나가는 그런 관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동반자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좀 반갑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두 분 다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으니까 혹시 네. 이 부분에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결혼의 형태라든지. 에피소드보다 일단은 국외 특히 뭐 호주라든지 영국 이런 걸 보면 급여 자체가 사실은 저희 월급 체계랑 다르게 주급 체계로 나오게 되고 네. 그 주급 체계에 따라서 사실 이 주택에 대한 지불도 주마다 지급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전세란 개념은 저희가 전 세계를 돌아봐도 굉장히 유례 없는 저희가 가진 고유의 시스템 네. 같은 거고, 근데 보면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매주 번 돈 그대로 내고 매주 번 돈 그대로 내고. 근데 이제 해외에서 나오는 그 말처럼 뭐 깔페디엠, 뭐 현재를 즐긴다. 특히 네. 막 프랑스 같은 나라는 열로. 네, 버는 족족 그냥 다 써버리죠. 근데 그 어떤 것이 더 뭐 옳은 방법이고 더 행복한 길이냐고 묻는다면 사실 뭐 정답이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저도 이제 두루 보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는 게 저희 보통 우리의 모습들이긴 한데 그것만이 또 능사는 아니구나. 왜냐하면 확실히 우리는 그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 행복을 미뤄두는 느낌은 강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뭐 현재를 저당 잡고 네, 사회가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러한 사조다 보니까 사실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단순히 이제 시선에 서로 다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사회 방향 때문에 반대가 돼서 사회 방향 자체도 시간을 두고서 뭔가를 행복을 추구하기에 유리하게끔 네. 돼 있는 경우가 기존에 많다 보니까 현재 이제 특히 젊은 세대들이나 투표를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세대들이 현재 행복을 조치려고 할 때에 뭔가 시스템적으로 불만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영화를 잠깐 돌아가 보면 영화에서도 물론 프란시스 하가 결혼을 하겠다고 뭐 어떤 준비하는 모습은 나오진 않지만 그 친구의 결혼 소식 혹은 또 나아가서 동거의 이슈가 있을 때 본인의 삶의 뭐 집안이 흔들리고 어떤 가치가 흔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인생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좀 다시 한번 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돌려볼게요. 네. 자,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돌리려고요? 식장에 들어가기 전 정도에 네, 돌려볼게요. 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 발목을 가장 많이 아무래도 잡습니다. 그렇겠죠. 그 사랑이 그것 때문에 변하진 않는데 여기서 요것만큼 더 투자하면 달라지는데 음. 뭐 소파 하나를 산다고 하더라도 물론 집을 구하는 단계부터 시작하겠지만 집을 구하고 결혼식장을 잡고 신혼여행을 알아보는 이 과정에서 정말 다 세세한 단위까지 다 돈이 필요한데 네. 정말 이때 조금 더 있었으면 음.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음. 근데 그 정상 가족 안에서 굉장히 화목하고 양가 부모님이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부모님을 둔 친구들의 조언이 있고 부모님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결혼식을 할 때 했던 조언들 이런 조언들이 굉장히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시고 여유가 있고 이런 친구들은 그 돈 다 써라. 사고 싶은 거 다 써라. 당길 수 있을 때 당겨서 그렇게 하면 결혼식 때 축의금이 들어와서 다 해결된다. 근데 그거 어디까지나 부모님이 정말 사회생활을 잘하셔서 많이 뿌렸기 때문에 많이 걷어들인 걸로 네. 커버하는 거지 네. 자기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반면에 이제 결혼을 굉장히 어렵게 준비한 친구들은 그거 지금 사봐야 아무 쓸모 없어라고 말하죠. 네. 뭐 아이 생기면 아이 때문에 삭는다. 전셋집이면 2년 뒤 이사 갈 때 다 망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 현실의 꿈을 계속 제약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단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그 축복받을 일이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많이 싸우고 다투는지 준비하면서 많이 네. 알게 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서 독립영화를 찍는 감독 친구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리고 2명이 있었는데 굉장히 서로 다른 케이스의 배경을 가진 친구였어요. 한 친구는 정말 말 그대로 꿈만 보고 뭐 1년에 옷 한 벌 사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작품에 투신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그 작품을 이어가기 위해서 돈을 버는 알바를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당연히 사랑을 하고 또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또 함께 하고 싶은 파트너가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어느 날 저한테 고백 아닌 고백을 했던 게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나는 결혼하지 않는다. 나아가 나는 아이를 갖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다른 친구는 전폭적인 지원을 얻었었어요. 집에서 뭐 학교도 뭐 그쪽으로 전공을 했었고 아시다시피 예술 대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 거고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사실은 불안감이 좀 없어야 이어갈 수 있는 활동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격차를 느꼈고 또 말씀을 들어보고 나서 우리가 오늘 영화를 통해 본 우리 시대의 청년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답을 이어가고 있지만 청년 문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모두의 문제고 삶의 문제죠. 그렇죠. 노년 문제 역시 모두의 문제고 또 어린아이들이 겪는 문제들도 결국 모두의 문제라서 이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저희 몸과 같은 거잖아요. 한쪽 부분이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오른쪽 어깨가 계속 결려가지고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참 유기적으로 울려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번 처음에 주자리 잡았던 건 대도시와 지방 문제, 그 다음에 꿈과 생계, 지금은 결혼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거 듣다 보니 마치 다시 첫 스텝이었던 그 서울과 지방 문제로 또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갑자기 드는 게 왜 네.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를 결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경제적인 그러면은 기회나 경제적으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필연적으로 저희가 일본에서는 조금 뭐 지자체도 지방도 같이 균형 발전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장을 위해서는 사실 다시 도시로 와야 돼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으니까 사실 이것도 역시나 모든 문제들이 세대뿐만 아니라 문제도 다 유기체처럼 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풀기 어려운 문제고 네. 저희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정책을 세팅을 할 때 한쪽 단면만 보고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네. 어디까지 유효할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 숨어있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참 우리 삶이 영화처럼 마치 또 이 프란시스 하라는 영화의 결말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다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사는 거잖아요. 현재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영화 얘기를 좀 잠깐 드린다면 뭐 스포일러 될 수 있습니다만 네. 무용수로서는 뭐 일종의 실패를 경험했죠. 프로페셔널 무용수로서는. 하지만 프란시스 하가 영화에서 보여지기로는 훌륭한 극을 써냈죠.
그리고 그것을 실현에 올렸고 디렉터로서 감독으로서 그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끝이 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처럼 한 단계가 나의 첫 스텝, 첫 목표가 약간 좌절이 되더라도 그 필드 안에서 내가 몸담고 싶어하는 필드 안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서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마련이 된다면 뭐 너무나 좋지 않을까. 또다시 꿈과 생계의 문제, 그리고 이건 역시 또 서울과 지방 그리고 결혼의 문제와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영화를 저희가 뭐 해피엔딩으로 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해피엔딩으로 보진 않았거든요. 네. 보기에 따라서 해피엔딩으로 볼 수 있고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봤는데 뭐 그 프란시스 하라는 영화는 이 여주인공 제목이 이 이름이 프란시스고 뒷 네. 이름이 하 이제 헤들리인 네, 뭐 이렇게 좀 더 긴 네. 이름인데 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이제 엔딩을 잠깐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기가 자기 공간을 찾아서 어쨌든 나와요. 그래서 뭐 예술가에서 독립적인 예술가가 아니라 행정일을 그냥 하게 되죠. 현실과 좀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받는 안정적인 급여와 월급으로 돈을 모아서 친구들 집을 전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작은 자기 집을 구하게 되고 네. 그 이제 우체통에 자기 이름을 껴넣는데 그 뒷이름이 긴데 그 우체통이 작은 집이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잘라내버려서 그래서 프란시스 하인데 그 잘라내고 하까지만 해서 영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영화 제목이 프란시스 하인데 어떻게 이제 기성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그 뭐 현실 관계 모르고 쫓다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이제 구실하고 어른이 됐구나. 독립적인 하나의 인격이 됐구나. 근데 만약에 이거를 프란시스를 감정이입을 하고 그 젊은 세대가 보면 그 우체통에 이름을 넣는 칸이 네모나거든요. 프레임 안에 들어가 버려요, 이름이. 그 자기 이름은 이만큼 센텐스인데 잘라서 넣기 네. 때문에 네. 프레임 안에, 사회 시스템 안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하고 재단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엔딩으로도 볼 수 있어서 네. 양가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네. 엔딩이었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독립적인 인격차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프란시스 하라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그냥 자신의 가문을 상징하는 뒤에 성이 붙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떠나서 나만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나아간다. 저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대담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한 5분, 6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일단은 간단하게 소감을 또 한 번씩 나누고 그리고 저는 이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이 행사를 기획한 이유도 그리고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지속적으로 열리는 이유도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참여가 있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진일보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공동의 믿음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분께서 혹시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 법, 내가 정치에 참여하는 법 혹시 그런 게 있으시다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간성님부터. 저는 뭐 일단 투표가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라고 생각하고 투표한 뒤에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뭐 구의원이나 뭐 시의원이나 혹은 그 뭐 이제 지자체장들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넣는 뭐 국감 잘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돌리거나 전화까지는 좀 불편해서 그럼 어쨌든 전화를 계속 통화를 해야 되니까 주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이런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었는데 2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의정 안내서가 이제 또 와요. 그러면 네.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물도 굉장히 꼼꼼히 읽으신다고. 공보물은 2번씩 읽고 일단 투표 전에 공보물 2번씩 읽고 네. 그 투표 행위가 단순히 어떤 그 지지의 선택이 하지만 기초적인 사실 민주주의 참여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공보물을 당연히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후보자들이나 혹은 이제 당선인에게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정치 참여의 기초적인 이제 정당인이 되거나 뭐 이런 이전에 정당원이 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참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임스님 어떠신가요? 저도 여기 좀 덧붙여서 공보물을 꼼꼼히 읽으신다고 하셨는데 저조차도 계속해서 스스로 프로세스를 갖는 게 저도 꼼꼼히는 읽어요. 다들 꼼꼼히 읽으실 것 같아요. 근데 편향된 시선과 확증으로 꼼꼼하게 읽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네. 공보물 보고
또 그 후보에 대한 검증, 물론 기존에 있던 그 사람의 명성이라든지 그 사람이 해왔던 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은 또 이유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가 이것이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성숙한 투표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계속 그런 편향성, 저희 개개인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편향성 점검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그 정책적 수혜라고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혜를 받으셨다고, 네. 그리고 관심 생기셨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본인에게 수혜가 있으면 관심이 생기고 손실이 나도 관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기 이전에 저희가 그러니까 투표라는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손실을 낼 수도 있으니까 꼭 목소리를 내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 투표는 반드시 하는 것으로. 꼭 주식 같네요. 네. 네, 네. 그렇죠. 저는 그 갑자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 맷 데이먼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떠오르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거는 국민의 의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또 하버드 칼리지 출신 아닙니까 맷 데이먼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예술가로도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을 또 하니까 저는 더 좋아지는 경험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관심이라는 게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사는 것도 힘들고 또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하는 방송 같은 그런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좋지만 내 삶에 직결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 그리고 뭐 주위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문제들 하다못해 아파트 뭐 관리소를 옮길 거냐, 이 뭐 인원을 감원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은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관심이라는 자원을 쏟아서 좀 둘러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그 봉준호 감독님께서 그 아카데미 시상식 때 말했던 가장 개인적인 것이 위대한 것이다 네. 라는 걸 제가 차용해서 지금 오늘 여기서 느낀 바를 한번 정리해서 마지막 말을 해보면 네. 시작부터 굉장히 이전 방송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를 직접 섭외하신 주무관님께서도 직접 자리를 하셔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1시간 동안 보고 계셔서 네. 굉장히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네. 방송을 방송을 주무관님이 섭외는 아닙니다. 저희가 기획안을 내서 저희가 대표 프로그램을 선정된 거죠. 네, 그렇지만 이 좀 다양한 분들이 지금 자리에 앉으셔갖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부담감이 되게 100배가 되는데 사실 이걸 제가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좀 확장해 보면 네. 이런 감시가 사실은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되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나머지 두 분도 그럴 텐데 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저희는 투표인 것 같아서 네. 이번 투표 굉장히 성공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투표할 수 있도록 네. 꼭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성님 마무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그 20대 총선까지는 그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연령별 투표율 같은 걸 다 조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20대, 30대가 확실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낮더라. 네. 그런 것들이 계속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자꾸 공약들이 나오는 것도 그 연령대에서 오는 에너지가 그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도 뭐 결혼과 비혼 혹은 불혼 파트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저는 이제 이런 부분 그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이제 그 이메일을 직접 이제 그 국회의원한테 보내기도 했었는데 투표도 투표고 또 투표한 뒤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각자의 의견을 계속 개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마무리 인사를 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자, 2020 온라인으로 치러지고 있는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이 정치 페스티벌 슬로건 자체가 이겁니다. 유권자가 만드는 정치, 유권자가 즐기는 축제. 앞으로 저희 라이브 스트리밍이 끝나더라도 많은 남은 시간 동안 더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계속해서 즐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식당 팟캐스트도 팟빵이나 아이튠즈 같은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앱을 통해서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또 청취해 주시고 혹시 또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는 언제나 열려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는 단체로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차렷하고 경례하면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로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자세 잘 잡으시고요. 네. 자, 차렷. 네. 유권자분들에게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